그런 면적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새 아파트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사부님과 함께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랭이 TV를 몰랐어요. 사실 네, 몰랐는데 뭐 저희 회원들이 뭐 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막 온갖 정보들을 막 다 이제 뭐 찾아다니니까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후랭이 TV 왜 안 나오시냐고 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랭이 TV가 뭔데요? 막 했더니 요새 제일 뜨는 데예요. 막 이러면서 거긴 사람 골라가면서 인터뷰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또 유명해졌더라고요. 컨셉으로. 네. 그래서 아무나 인터뷰 안 해요. 거기는 좀 소위 말하는 찐인 사람들만 인터뷰를 한다고. 왜 맞습니다. 김사부님 안 나가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불러주질 않던데요. 네.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라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DB라 그래서 예, 제 예. DB가 있어요. 거기 예, 항상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예, 제가 예. 막 무턱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좀 내공을 쌓고 만나야 예, 되겠다. 이 얘기하기가 참 깝깝하기도 한데요. 규제가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몇 번째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1217까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 분위기가요? 정말 불장입니다. 계속. 예. 근데 확실히 거래는 많이 줄었어요. 거래는 많이 줄었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러니까는 대중성은 많이 잃었어요. 예. 그 확실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다 보니까는 네. 대중성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관심 끊고 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가져봐야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분들은 좀 시장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갔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불장이죠. 계속 가격이 떨어질 줄을 몰라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할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정석이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폭락을 예측하는 기본이 거래량은 줄고 이제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왜 오르냐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오르는 이유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유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량이 없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물량이 없다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물량이 없다는 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많이 만드는 게 새 아파트가 모자란다, 새 아파트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새 아파트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2018년도부터 2017년부터 파리 대책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물량 잠김 현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부가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양도세 올리고 이러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임대사업 등록하고 증여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잠겨버렸다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할 게 없어져요. 시장 자체에서 거래할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는 별로 안 지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물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난 게 이번에 전세 사태에서 확실히 일어났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세가 증발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원래는 이 사람이 일로 가고 이 사람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서 적절하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순환을 그냥 꽉 막아버리니까 어쩌다 하나 나오는 게 확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물량 잠김 현상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해결책이 없잖아요. 네. 예, 지금 뭐 그런 중요한 요인이 변하면 그러면 이거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게 일단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네. 물량 면에서.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면도 그런데 유동성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다 이제 공감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금융위기 이후로 전 인류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돈을 풀어본 거거든요, 사실. 버냉키가 한번 풀었다가 이렇게 너무 풀면 문제가 될 것 같아 하고 한번 줄여봤다고요. 금리 올리면서 한번 줄여봤는데 줄였더니 또 막 경제가 나빠지니까 안 되겠네, 안 돼. 더 풀으니까 다 좋아하네, 다 박수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류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오랫동안 장기간 풀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젠 좀 줄여야 될 때가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과 지금 물량이 같이 이제
아무것도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하여간 상승을 우세하다고 본다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동성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네, 아닌 예, 것 같고요. 예. 뭐 네. 국내로만 보면 어쨌든 그런 물량 잠김 현상이 심화돼서 그렇죠.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 물량 잠김이 더 심화된 게 임대차 3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물량 잠김 매매보다는 그건 전세에 영향을 크죠. 네, 영향이 네, 크죠.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거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우픈 일이 된 건데요, 사실. 우픈 일.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잖아요.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을 만들어 줬냐면 갭 투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갭 줄었어요. 예, 예, 갭이 줄어든 데다가 아니 근데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줄어들고 안전하다니까요. 갑자기 막 물량,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막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전세를 내놓으면은 막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자동으로 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나 자동으로 역전세를 맞아서 투자자들이 겁나서 못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자동적인 기능이 있다고요. 시장에서. 원래 이미 그런 게 전에 사례에서 증명됐듯이. 네. 근데 이게 전세법에, 임대차법에 의해서 이런 일을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진짜 조금 과장되게 만들어서 아무리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막 사도 전세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걱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갭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코로나는 이제 일단은 지금 얘기한 유동성을 계속 장기화한다는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그건 이제 시장의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는 영향이니까 그거는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뭐 가격이 뭐 어쨌든 코로나를 잡을 테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코로나가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상황을 바꾸게 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변화를 주게 될 거고요. 재택근무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재택을 매일은 하지 않아도 자주 하게 된다라고만 해도 네. 그래도 일단은 출퇴근 거리부터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일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은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최대, 그러니까 1시간을 맥시멈으로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 다닐 수는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지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1시간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1시간 반 정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걸 매일 가지 말고 일주일에 한 3번만 가. 이렇게 된다면은 1시간 반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코로나가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집에 또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요새 뭐 중대형 평형 가격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집의 중요성, 집이 좀 더 쾌적해야 된다. 이런 집의 중요성이 이제 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역세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새 집이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역세권, 뭐 새 집 다 비슷한데 만약에 둘 중에 꼭 고르라고 그런다면 새 집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죠. 왜냐? 부동산은 여자들이 고르기 때문에. 역세권은 여자들이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고생해도 되지만 여자는 자식을 키우니까, 아기를 키우니까. 사실은 선호도가 이쪽으로 좀 더 넓어져, 좀 더 무게중심이 가는데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돼서 이 무게중심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그런 뭐 아파트들 뭐 그런 데들의 가치들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이제 점점 올라가겠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뭐 이전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가치가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고 네. 뭐 부동산의 중심 축이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제 책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투자로 본다고 그러면은 뭐 3억 하던 게 5억 됐다. 그러면은 2억이나 올랐는데 보통 사람들 2억이나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만약에 10억 갈 거다라는 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5억이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 변화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중장기적인 시각이니까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미 얼마나 올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얘가 좀 더 이런 시대에 맞게 가치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고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겠고 뭐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은 뭐라고 할까 그냥 자기의 돈을 다 모아서 그래도 한 채만 사야 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알려져 있는 제일 좋은 걸 사자 약간 이런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은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은 물론 똘똘한 한 채도 똘똘한 한 채지만 미래에 좀 더 주목받을 똘똘한 한 채 쪽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낯선 면적의 아파트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전용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5984 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984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새로 나온 면적이 74라는 면적이 나왔거든요. 예. 종종 보이더라고요. 예, 74라는 면적이 나왔는데 이 면적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74라는 면적은 항상 좀 저평가됩니다. 이제 사실은 74는 59와 84의 딱 중간쯤 되는 건데 항상 저평가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74라는 면적이나 또 101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8평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면적인데 이런 것들도 잘 없었던 면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옛날 평형으로 얘기하면 34평 다음엔 42평. 아니면 45평 이랬거든요. 네. 근데 38평이라는 것도 또 새로 나온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애매한 면적이거든요. 이건 뭐 대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것도 애매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면적들을 이제 집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집이 쾌적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면적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집을. 뭐 어떤 사람들이 찾냐면 예를 들어서 2인이라고 하더라도 2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5구역은 조금 작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꾸. 그러면은 74 괜찮은데 84는 좀 부담돼.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74 같은 형이 이제 재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5구형의 재가치라는 것은 사실 뭐 84형에 비해서 그럼 몇 프로쯤 돼야 되지 이런 걸 또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5구의 가치가 확 올라가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84의 가치가 올라가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74도 좀 그렇게 따라가긴 할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확하게 얘의 가치가 어디쯤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대부분 뭐 최소한 84와 5구의 한 중간쯤은 돼야 되는데 조금은 5구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많고 예를 들어서 분양 같은 거 한다고 해도 가장 경쟁률이 낮은 형 이런 형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가끔 보거든요. 네, 예, 예. 진짜 좀 애매해요. 뭔가 그렇죠. 5구보다는 크긴 큰데 그렇죠. 예. 뭐 뭔가 좀 그래서 뭐 그 정도 살 거면 에이 좀 무리해서 그냥 84 사든지 뭐 네. 이렇게 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소외되고 경쟁률도 낮아지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역으로 이용해 볼 만하다. 최소한 하여간 뭐 84보다 더 좋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최소한 중간은 간다 이거죠. 근데 중간도 못 미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떨어질 이유를 찾기가 조금 더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네. 지방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승을 우세하게 봐요. 예,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무슨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아 저희는 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합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에 다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조금 정부가 좀 약간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사람이 하는 건데 당연히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수정을 하기는커녕 그럼 더 세게 하자. 이렇게 아니 이게 참 당황스러워요. 그걸 몇 번이나 지금 해왔는데 몇 년을 해왔는데 아니 특히 이제 전세 임대차법 같은 건 정말 당황스러워요. 뭐 이제 집값 잡는 건 뭐 그렇다고 쳐요. 뭐 진짜 뭐 한이 서려서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전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 정말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이렇게 해서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일이고 이게 시장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인데 그러면은 미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할게 그냥 원래대로 그냥 2년으로 할게 라든지 정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세입자와 주인 간에 협상의 여지를 좀 더 많이 두든지 뭐 2+2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무조건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많이 주겠다 아니면 또 뭐
뭐 세입자가 뭐 이렇게 해주는 걸 응해주면 뭐 임대인에게 무슨 혜택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근데 3+3 하겠다 뭐 무슨 뭐 영구 임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니까 뭐 전망도 그래요 사실. 이게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전망이 바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신규 전세도 5%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워딩은 그거였습니다. 유동성과 가구 분화 때문이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약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뭐 정책 기조도 변함이 없고 전 세계 유동성의 기조도 변함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상승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측이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지방 같은 데도 벌써 이미 이제 아주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됐던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뭐 부울경이라고 했던 데들 이런 데들조차도 이제 물량이 다 끝나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이제 매물 잠김 현상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막말로 말해서 내가 경기가 힘들어가지고 집을 팔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조차도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팔면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못 팔고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다 나오는 매물은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죠. 변창흠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매우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간 이미 그 LH에 있을 때부터도 평이 뭐 썩 좋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직원들한테 평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규제 지역 같은 것도 뭐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가시화된 그런 상황이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만들 거다. 이게 가시화된 상황이고 이제 뭐 요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전국을 그냥 규제화 해버리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또 이제 뭐 제도들을 만들어서 뭐는 할 수 있게 뭐 쉽게 소위 말하는 아이가 실수요자는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유의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전국을 다 조정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실수요는 피해를 안 보겠다. 뭐 라는 말 자체가 계속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참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의 사례로 또 보는 게 예를 들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강남에 이제 몇 개의 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가 아니면 6개월 전, 그러니까 실수요 내가 들어갈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세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어쩌다 하나 나오면 더 올라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 그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전국을 다 조정적으로 묶고 그리고 하여간 실수요자라는 걸 증명만 하면은 너는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요자가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냐고요. 뭐 물건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자꾸 잠기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전세 가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임대차 3법이 몇 개월 후 좀 시간이 걸린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기가 좀 걸린다, 좀 기다려달라 이야기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전세가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진짜 좀 답답한 게 너무 이 경제의 너무 기본을 너무 모르시는 분인가라는 정말 착각이 들 정도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처럼 음모론이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환을 전제로 하는 건데 순환이 안 되는 게 불경기인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경기가 되는 게 아니라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불경기인 건데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순환이 안 되게 해놓고서 좀만 기다려봐. 그럼 이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도대체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인가 이런 착각을 하여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진짜. 어쨌든 순환을 막혀놓은 상황에서 시간만 지나면 세월만 지나면은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건 뭐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순환이 돼야죠 순환이. 그래서 전세 가격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매매가, 저는 안 되는데. 매매가, 전세가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현명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근데 저희가 국토부에도 몇 번 메일을 보냈어요. 국토부에도 그럼요 메일도 보내고 저 김현미 장관한테도 메일 보내고 직접 메일 보내고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무시당했죠. 다 무시당했는데 많이 했어요. 청원도 하고 국가청원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니까 뭐 이제 좀 포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치적인 색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사실 이 문제 해결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갭 투자로 인해서 역전세 나는 걸 보면 너무 분명하거든요. 사실 어디가 좋다. 그럼 막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가요. 근데 그 몰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역전세는 안 나고 투자자들은 겁나서 못 들어가고 심지어 손해보고 팔고 나오고. 왜냐하면 전세를 못 맞추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더 못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어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라고요. 아무래도 공급이 쏠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양도세부터 풀어야 돼요. 네. 양도세를 풀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을 돈 많이 번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진짜 너 돈 다 가져가 이렇게 해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겠죠. 그동안 이제 부동산에 소외받은 사람은 완전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꼴이 되니까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결단일 것 같은데 그럼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이렇게 물량을 풀어주는 그나마 임대주택을 갖다 풀어주기는 했잖아요. 임대주택을 해라라고 했는데 임대주택 양이 너무 작아요. 사실 임대주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계속 종부세 올리고 뭐 양도세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일단 양도세를 좀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뭐 근데 이제 뭐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이든 1년 반, 한 2년이든 정도 주고 요때 안에까지 팔아라. 그러면 일반 과세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당근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장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그래야 뭐 물량이 나와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이 물건을 시장에 많이 풀기 위한 방법으로 네. 종부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야 죽어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방향이 너무 똑같잖아요. 일정하잖아요. 계속 그냥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걸 보면서도 계속 하여간 규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뭐 상황이 안 변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이런 자유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쨌든 내가 이제 노력을 해서 자산을 일구겠다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뭐 이제 그 부동산은 공공재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공공재라고 말해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재산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산을 불리는 걸 추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건 좀 더 다른 의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도 전부 다 나라 땅이지만은 개인 사적인 재산 추구를 다 허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도 살아난 거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도 살아난 거고. 역사가 이거 다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막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려고 지금 여태까지 사유재산 추구했더니 개판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다 국가가 다 가지고 다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볼게.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보고서 이렇게 배우는 건지 도대체 난 참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역사는 안 배우는 거예요. 역사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그 중국에 사실 중국을 전 세계로 호령하던 중국, 물론 이제 청나라 말기에 중국의 이제 부패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망했지만 근데 그 망했어도 중국의 원래 자본주의적인 장사꾼의 피가 엄청 흐르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공산당이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이 잃어버린 100년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다시 이제 된 게 결국은 개방정책하고 사유재산 인정하고 정치에 대해서만 말하지 마. 사유재산 하여간 인정해줄게. 이러니까 중국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뭐 어쨌든 미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사유재산 인정하고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 뭐 빈부격차 뭐 이런 뭐 문제들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된 거고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왜 우리나라만
아니면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뭐를 롤 모델로 삼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동산은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리브의 개념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이제 사실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말로 표현하면 좋아요. 그게 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거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너무 좋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너무 좋죠. 너와 나의 차이가 없고 우리 모두가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예. 그렇지만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예를 들었는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싱가포르이 80%가 임대주택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싱가포르에 그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만족도 높지 않아요. 물론 80%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수리가 잘 안 돼요. 임대주택. 그걸 누가 수리해 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라 거잖아요. 나라 거. 그러면 나라 건데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물 새요. 그러면 나라가 그 다음날 바로 즉시 와가지고 막 물 고쳐주고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안 되잖아요. 수리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내 돈 내서 고치고 하면은 또 언제 그거를 갖다가 청구해가지고 언제 받겠냐고요. 그리고 또 이건 맞아 어쩌고 저쩌고 또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 그러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슬럼화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인데 왜 자꾸 이렇게가 아니고 이 공공재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말만 좋은 거라니까요. 말만 좋은 거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막 옷도 다 공공재로 하고 다 공공재로 하면은 뭐 빈부의 격차도 없어 보이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서 중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옷도 똑같이 다 입고 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면 행복했냐고요. 예. 계속 끊임없는 가난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를 자꾸 그게 현실적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런 뭐 마치 어쩌면 안 되는 거지만 하여간 유토피아를 추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문제인 거죠. 안 되는 일이고 또 역사가 이미 증명해 왔잖아요. 어차피 인류에서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난 게 뭔가. 이런 걸 연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고 깨지고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살자.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모두가 같이 못 살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더라. 이게 다 결론 난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왜 자꾸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삼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참 큰 문제인데요. 삼기 신도시는 제가 처음에 말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말 나올 때부터 얘기했는데 삼기 신도시 과연 지을 수 있을지 나는 참 의문이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택지 개발을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 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05년인지 2006년, 2004년이 좀 헷갈리긴 한데요. 실거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내잖아요. 다. 예.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전에는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한 15, 16년 전이었으니까 취득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 산다고 그래도 공시지가가 뭐 2억 5천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2억 5천에 대한 취득세를 냈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이제부터 다 실거래가로 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건 안 된다. 누가 실거래가를 신고하겠냐. 취득세 엄청 내가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긴 했거든요. 그건 제가 예상을 잘못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매수자가 안 사요. 실거래가 아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운이죠. 다운을 쓰면 매수자가 안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이제 매수자가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매도자가 실거래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로 이제 취득세를 매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됐어요. 한 2년도 안 되게 1년 반 뭐 이 정도 안에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게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온 게 이렇게 빨리 정착됐을까? 반발은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외로 반발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정부도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이렇게 빨리 정착이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정책이 잘 먹히냐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뒤통수를 맞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상을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했거든요.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공시지가인데 아니 거래는 실거래가로 해놓고 하라고 해놓고서 야 우리 보상해 줄 때 왜 공시지가로 보상해 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이러면서 이제 반발이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많은 땅을 다 실거래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보상가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천안이라든지 그때 천안 아산 뭐 이런 택지 개발 같은 거 할 때 보상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때는 땅을 가져가느니 뭐 죽음을 줘라 막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그리고 진짜로 농약 먹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라가 뺏어가니까 땅을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실거래가로 거래를 해라고 해놓고 나서 하니까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공시지가로 가져가 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막 데모를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정부도. 그래서 일기 신도시까지는 그렇게 쉽게 택지 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택지 개발이 계속 삐그덕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시가 보상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상을 하냐. 그것도 시가에 거의 근접하게 그것도 시가를 다 해주진 않거든요. 이제 수도권 밖에 조금 떨어진 데 같은데 진짜 논으로밖에 쓸 수 없는 땅 있잖아요. 네. 그런 땅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 평당 한 30만 원 이상은 합니다. 그 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럼 100평만 해도 300만 원, 1000평만 해도 3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막 조단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막 해줘가면서 그러면서 이 택지 개발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3기 신도시 이거 진짜 완전 희망 고문인데 이게 과연 될까 싶어요. 이게 일단 보상하는 데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또 돈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 막 코로나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어디 거기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물론 이제 부동산에서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니까 네. 그 돈을 그렇게 막 쉽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진행이 빨리 안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부 보상을 하고 또 보상하고 또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그렇게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져. 일단 그게 문제고 또 변창흠 장관께서 이제 그분께서도 또 매우 흠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예 3기 신도시는 이제 뭐 땅도 안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공산당도 이러진 않아요. 땅만 나라 거고 건물은 그럼 니네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땅 건물 다 우리 거고 다 나라 거고 니네들은 하여간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나갈 때는 나라에다 팔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 이게 이제 뭐 어떤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제 과거의 소작농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네. 기본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해줘야 중산층이 생기는 거고 그런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애정을 가지고 더 농작물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 만들어지는 건데 맨 평생 일해봐야 내 땅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계속 임대료만 내가면서 그 농작물 읽어가지고 나라에다 세금이나 바치고 있고 계속 가난의 대물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건데 갑자기 3기 신도시를 땅도 안 주고 건물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계속 그냥 소작농으로 살아라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를 바라는 것도 희망 고문이고 바라는 것도 설령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그런 정책을 쓸 거면은 누가 거기 3기 신도시에 가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남들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재산을 읽어가지고 내가 조금 하여간 중산층의 삶을 사는데 나는 평생 해봐야 뭐 집도 하나 없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일단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걸 사전 청약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겠네요. 20, 30대 신혼부부. 20, 30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청약이 그래도 나오잖아요. 뭐 정말 자기가
좀 금액도 없고, 아니 금액이 하여간 억대라도 조금 있으면 저는 집을 사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예, 그러고 싶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청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3기 신도 청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오는 뭐 수도권 일대 청약들 있잖아요. 다 경쟁률 엄청 높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거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예, 겁나요. 그렇죠. 겁나죠. 예, 겁나는데 저는 무주택자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좀 현금 들고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현금 들고 있는 게 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할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폭락한 걸 베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집값이 폭락하면 자기가 이득을 얻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폭락하고 오르는 거에 베팅하냐 이거죠. 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집값이 폭락할 걸 기다리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집값이 폭락하든 오르든 간에 하여간 최소한 내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내 형편에 맞는 거를 사는 게 낫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여져요. 돈이 여유가 없으면 갭 투자라도 해놓는 게 나을까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그래도 전망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왜냐하면 이제 갭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신규는 없잖아요. 거의 다 이제 좀 구축 아파트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다 좋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급을 제한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를 제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느 날인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래가 이제 풀릴 수 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게 또 역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라고 뭐 갭만 작은 거라도 무조건 사놔라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요. 네. 좀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것들을 사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적은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뭐 청약을 노리거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돈은 있는데 떨어질까봐 못 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유튜브도 왜 폭락이나 하락이나 그렇죠. 뭐 무너진다, 붕괴된다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의견이 생각들이 좀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영상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영상 보면 또 저거 맞는 것 맞죠, 같고 이렇거든요. 네. 저는 그 폭락에 대해서 진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호랭이 TV에서 뭐 폭락론자랑 뭐 이제 상승론자랑 한번 뭐 대결 한번 그것도 뭐 추진하고 계신다면 네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상승 가능성이 일단 높다. 예.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러나 폭락의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자식 저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싹 피해 먹으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뜻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고 조금 제가 이유를 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일단 아까의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장기화된 유동성의 세계에 지금 처음 겪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무슨 진짜 미국에 있는 그런 잡지를 원문으로 보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독보섯이 어딘가 자라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금융위기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을 어떤 데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2017년에 갑자기 이렇게 딱 알게 된 거예요. 2007년에 갑자기 보게 된 거란 말이죠. 갑자기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가지고 된다. 이렇게 되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경제적인 잡지를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과거도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유동성 쉽게 말해서 유동성 파티라고 하는데 네. 이런 유동성 파티에 이 부동산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금융이 문제입니다. 금융이 문제고 왜 그러냐면 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또 금융에 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파티에 이런 찬스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유동성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는 어떤 몰라요.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난질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장난질이 결국은
폭발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폭발을 하면 아니면 어디서든지 하여간 유럽이든 어디든 하여간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급은 우리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뭐 대출 너무 많이 끄는 거 이제 뭐 신용대출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리고 뭐 이자가 너무 싸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끌. 예. 순식간에 지금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예, 전혀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뭐 예고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뭐 연수까지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길어도 3년 안에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 집값 거품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거품은 있죠. 예, 거품이라고 봐요. 예, 거품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정은 받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예, 어쨌거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그거를 갖다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소득 대비도 보고 뭐 다 보고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무의미하고요.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상승률이 좀 더 가장 근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늘 그래왔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2015년부터 상승한 그런 상승의 수준이 거의 뭐 역대 최고거든요. 그 사이에 뭐 우리나라가 딱히 뭐 더 뭐 엄청난 경제 국가가 된 거나 대국이 된 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뭐 좀 거품이라고 봐도 무리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꼭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어깨, 귀, 뭐 허리. 아니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죠. 뭐 그거는 뭐 한 그래 어깨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머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세월이 지나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집의 가치라는 게 있고 또 그리고 뭐 얼마나 올라갔다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집은 뭐 내가 사용하든 또 남이 사용하든 이게 사용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매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용 가치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매가가 뭐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살려는 사람은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사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은 이런 사용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은 조급하거든요. 지금 막 이게 막 그렇죠. 신고가가 퍽퍽 찍히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건 뭐 영끌이든 뭐 엄마 찬스든 아빠 찬스든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초조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영끌까지는 안 하길 바래요. 저는 진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한 분들이 다 나중에 또 곡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집은 사긴 사되 조금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좀 범위에 조금 뭐 대출을 하나도 안 끼라는 건 아니에요. 대출 어느 정도 해야죠. 당연히 레버리지를 써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무리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욕심을 좀 버리고. 근데 이제 사람이 그게 어렵기는 해요. 항상 제가 이제 뭐 수십 년 상담을 해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항상 5억 있는 사람은 8억짜리 사고 싶은데 난 왜 5억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또 고민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나 왜 15억짜리 사고 싶은데 10억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다 그래요. 맞습니다. 심지어 뭐 50억 있는 사람도 나는 왜 100억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이제 조금 더 위를 항상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조금 일단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대표님은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승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 사이클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울할 때 하락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잘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안타까운 게요. 하락장이 오면요 정말 우울해져요.
정말 우울해지고요. 예. 정말로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져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일을,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문하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20년을 해왔는데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면 정말로 과장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찾아와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았을 때는 몇 명 놓고 강의를 했냐면 12명 놓고 강의를 했었어요. 아, 대표님이요? 예. 제가 12명 앉혀놓고 정규 강의를 12명 앉혀놓고 제가 강의도 했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많이 이런 분들 상대하셨으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상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런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한다는 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맨날 바뀌니까, 뭐 옛날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도 뭐 당장 바뀐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계속 바뀌고 호재도 계속 바뀌고 뭐 이러니 무슨 옛날 지식 가지고 써먹는 게 없어요. 다만 옛날 지식 하나의 기초적인 거일 뿐이지. 공부할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뭐 자문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수입이 없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안 하죠. 이제. 그래서 다 떠나가거나 네. 아니면 무리한 짓을 해서 이제 철창, 네. 그렇죠. 깜빵을 가거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로 돈 버는 건 거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저는 그냥 뭐 제가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해야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았던 거죠. 이제 뭐 어쨌든 저는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져도 부동산 투자할 거는 있어요. 여전히 돈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경매고요. 예. 경매는 저는 지금은 경매를 전혀 안 하고 하라고도 안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경매하기가 좋은 때가 오죠, 이제. 그럼 이제 경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일반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일단 당연히 금매들이 나오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근데 그런 금매가 나와도 사람들이 겁나서 못 사거든요. 정말 이거는 지금 더 떨어질지도 몰라. 뭐 이래서 안 사거든요. 근데 그런 금매를 사가지고 뭐 제값에만 팔아도 또 수익이 나거든요. 또 사실. 근데 뭐 금매를 사가지고 제값에 팔았다는 게 무슨 투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금매 내놓으라고 막 꼬드긴 것도 아니고 그 금매는 제발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달라고 한 물건을 내가 가치를 알아봐서 사서 제값에 팔겠다는데 그게 뭐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우울하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을 잘 안 하시고 뭐 이제 쉽게 돈 벌려고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특산목 올라가니까 막 재밌는데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들은 좀 많이 꺾이는데 그렇게 꺾이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대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락장에 좀 잘 대응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경매를 배운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경매는 그때 가서 배워도 돼요. 충분해요. 그때 가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아니 뭘 하는 걸 말리진 않는데 네. 해도 되는데 약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하락장에 강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대상으로 세팅을 바꿔놓는 일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으면은 팔고 그런 거로 손해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제 책에도 그런 거 하나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 거는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만 빼고, 그런 것만 빼고 다른 데 만약에 원룸형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여태까지 월세 잘 나왔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꼭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안 좋아질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팔아서 이거 지금 팔면 손해인데 라든지 지금 팔면 매달 뭐 월세 얼마 나오는데 그거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팔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팔아서 위기가 와도 괜찮을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놓는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대표님? 왜 적폐 채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셨으니까, 네, 제 채널 처음 보셨으니까, 네, 저희는 적폐라서. 그렇군요. 네, 우리는 적폐끼리 놀아요. 이런 채널 처음 보시죠? 그러네요. 잘 아시는 분들이 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보를 그래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 이거 다 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가 몇 개야, 이분은. 그럼 무주택을 위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양합니다. 조건들이, 예, 컨디션이, 집 보유하고 있는 컨디션이 다 다르고요. 예. 채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현금 보유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네.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되냐 이거죠. 좀 쉬시지.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뭐 할 것들은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선 제일 좋은 게 재개발 입주권이에요. 다주택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제일 무난한 게 재개발 구역에 허가난, 관천한, 관리처분 인가난 입주권이 가장 지금 딱 틈새죠. 완전하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보호막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지금 뭐 별로 얘기 나오는 게 없고 하니까는 별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괜찮고요. 일단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이제 뭐 또 흔히 얘기하는 뭐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이런 거는 아주 제한적이고 일단 비조정이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비조정이라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또 묶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 있는 거는 그런 게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파텔도 조금 지금은 승산이 있어 보여요. 아파텔도 지금은 그러니까 아파텔이라고 말하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커야 되거든요. 작은 건 안 되고요. 작은데 오피스텔 같은 건 안 되고 그건 오히려 지금 막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데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텔 좀 사이즈가 큰 거 그러니까는 뭐 전용 8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승산이 있어 보여요. 이제 워낙 규제를 하고 반사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취득세까지 너무 올려버리는 바람에 4.6%가 뭐 이제 아주 귀엽게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엔 4.6%를 하면 뭐 이랬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텔이 일단은 조금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아파텔을 한번 좀 관심 깊게 보실 만한 때다. 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 뭐 매스컴에서 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준시가 1억이야. 그건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불안해요. 사실 저는 입장이.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알았어요. 매스컴이. 되게 빨리 알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빨리 모르는데 굉장히 빨리 알더라고요. 알아가지고 자꾸 때려서 정부가 그냥 규제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준시가 1억 그거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산 사람은 1.1% 살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제 매도가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라가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리스크를 커버해야 되냐면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돈이 묶여도 괜찮은 정도의 자금을 넣는다. 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묶이면 묶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물론 이제 이따가 시장 경기만 죽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요. 왜냐하면 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싸 보이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묶일 건 각오나 해라. 그리고 묶여도 내가 괜찮은 정도의 자금. 그러니까 무슨 뭐 대출 받아가지고 막 거기다 집어넣고 막 얼마 금방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정도 자금이 있는 사람만 하고 뭐 묶기만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주택자인데 2주택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가구 1주택일 텐데 다주택자가 되냐 마냐 이제 투자용으로 하나 더 사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진심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걱정돼서. 아니 항상 이 정부가 이제 뭐 무슨 일 일어나잖아요. 무슨 일, 하여간 뭐 이제 이미 그런 PD수첩 사건 아시죠? PD수첩에서 한번 때려가지고 또 이제 희생양 만들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너희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또 희생양 만들게 하잖아요. 그런 희생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 PD수첩 나와가지고 저는 세무조사 받았잖아요. 진짜요? 그럼요. 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예. 아니 물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다 대비하고 그런 뭐 탈세류나 뭐 이런 뭐 부정 거래나 뭐 명의를 빌리거나 뭐 다운 이런 건 일체 안 해요. 절대 안 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그 세무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이가 세무조사 받으면 엄청 괴롭습니다. 아이가. 네. 기분이 아주 거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만 거지 같은 게 아니라요. 예. 아니 정말로 많이 괴롭혀요. 어마어마. 거의 한 달은 아무 일도 못 해요. 예. 그럴 정도로 계속 자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일단 저는 투자로 생각한다면 저는 2주택이 되는 걸 권해요.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냥 1주택 비과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과세 조건을 만들고 이 나머지 하나는 파는 거죠. 때가 돼가지고 팔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얘는 그냥 계속 알짜로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거주를 하고 있든 그냥 하는 거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을 한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부세에 큰 부담이 안 되면 안 되는 범위까지는 아니면 조금 부담이 돼도 그래도 아이가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게 낫다. 재개발 쪽은 아무튼 그렇죠. 찬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원래 사실은 이제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투자하기 참 좋은 대상이에요. 지금 또.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가치만큼 할인돼 있잖아요.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하기가 사실 용이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물론 그래서 초과 이득을 달성하긴 또 없어지기도 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됐거든요. 네. 재개발로 해서 돈벌이가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매도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과 이득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졌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전하게 이득을 적절한 이득을 달성하기에는 좋은 대상이죠. 근데 그게 분양권이랑 틀린 게 분양권은 워낙 적은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주변가가 10억인데 분양을 10억 했다. 그래도 이거는 얘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일단 아이가 이성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세월이 지나면서 새 아파트 가치도 붙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재개발은 아예 주변이 시세가 10억이다 하면은 9억, 8억에 형성돼 있으니까 시세 자체가 2억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재개발은 사실은 안전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이제 사업이 늦어지고 뭐 이런 게 리스크지만은 실제로 뭐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저평가된 지역,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찾아나가면 좋을까요?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는 가치 분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보면 막 가치 분석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떨 때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게 가치 분석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수학적인 모델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이제 뭐 분석을 해놓으신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석들이 참 잘 안 맞는 분석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분석 자체는 참 대단하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보는 그런 분석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분석을 조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일단 사례를 자꾸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무래도 얘가 이랬는데 이렇게 올랐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얘가 이랬는데 이렇게 올랐다라고 올랐다라는 거에만 관심 갖죠. 네. 얘가 3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 와,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왜 올랐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고민해 보려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이제 오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좀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래도 뭐 제가 또 이렇게 유명 TV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팁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를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요가 진짜 중요하고요. 예, 수요 공급을 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예, 수요 공급. 그런데 이제 꼭 거기에 이제 지역에 얼마나 물량이 나오느냐 뭐 꼭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상식에 근거하는 건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좋은 거에 살고 싶어 해요. 다 이주 수요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람이 몰리려고 하는 거, 서울이 또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의 변화를 일단
잘 민감하게 좀 보려고 수요를 그러니까 수요를 분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요를 분석하는 것과 공급, 여기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에 좀 더 초점,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는 것보다도 일단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려고 하는 측면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약간 상대적인 게 역시 많아요. 그래서 강남이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역시.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강남 대비 여기는 얼마? 그러면 강남 대비 내가 원하는 데를 바로 보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 어느 정도 얘가 싸야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제 차츰차츰 내려오는 거죠. 강남이 얼마인데 수도권은 얼마. 수도권은 얼마인데 얘는 얼마. 얘는 대비해서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애는 얘는 얼마. 이렇게 봐야죠. 그렇게 보면은 이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뭐 이런 게 보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2018년 말 정도부터 대전을 제가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예. 근데 대전을 쉽게 보면은 그냥 광역시 다 올랐는데 대전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비교가 너무 분명하게 되잖아요. 광역시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아니 왜 대전만, 그러니까 일단 대전이 안 오르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안 오르는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제 세종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영향이죠. 대구보다는 이제 대전이 이제 인구가 좀 적긴 한데, 광주랑은 대전이랑 인구가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거의 광주의 반값이에요, 대전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대전이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최소한 광주만큼은 가는 게 이게 상식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비교 분석법, 이런 게 시장에서는 좀 잘 맞죠. 아무래도. 절대적인 가치를 분석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초보자거나 이제 부동산 공부를 잘 많이 못한 사람 뭐랑 비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광역시는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얘를 뭐랑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좀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원칙은 이런 원칙으로 분석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인천광역시가 올라갈 차례인가요? 아니 인천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올라갈 차례입니까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말이 되겠죠. 예, 근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인천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신나게 이제 올라갈 채비였다가 규제 한번 맞고 그렇죠. 잠깐 주춤했다가 딴 데 돌고 다시 또 인천 들어가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약간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늦긴 늦죠, 인천이. 근데 이제 아직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광주가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는데요. 네, 광주도 들썩들썩했어요. 네. 네, 광주 재개발 같은 게 또 엄청 올랐고요. 네. 예. 한참 조용하다가 요 근래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또 조금 잠깐 이제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죠. 광역시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평균 정도 상승?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주식에 비유하자면 그냥 삼성전자 같은, 뭐 이제 강남도 삼성전자라고 하면 광역시 지표도 이제는 저평가된 데는 거의 없고요. 울산이 이번에 이제 조정지역 됐잖아요. 울산이 조정지역 그동안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 너무 빨리 급등을 하고 조정지역이 돼버려가지고 뭐 여지는 별로 안 남았다고는 보이는데 이게 비슷한 수준이 돼버렸죠, 이제. 근데 이런 광역시들은 다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딱 시장의 평균 움직임만큼만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보여져요. 다 묶였죠, 다 묶였어요. 네, 다 묶였죠. 예, 울산까지 묶여서 다 묶였죠. 네, 그 광역시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어디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는 얘기 안 할 거니까 저희가.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광역시 중에서는 아직은 대전이 싸다고 봐요. 예. 그렇게 올랐지만. 그렇죠. 대전이 싸죠, 그래도. 아니, 그리고 대전은 또 호재도 강력하게 있잖아요. 어쨌든 세종시의 그런 후광 효과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예.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아직도 대전, 어차피 묶인 상황이니까. 예, 어차피 묶인 상황에서는 대전이 좀 더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여져요. 제2의 강남이 될 곳.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이제 뭐 책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과거에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디 살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지났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부동산에 사람들이 뭐 계속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한 번 산 거를 금방 뭐 팔았다
샀다 뭐 했다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어디다 세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힘을 받을 곳에다 세팅을 해놓는 게 중요하죠. 뭐 이제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판교라고 보고 있죠, 저는. 그것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판교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가격 많이 비쌉니다. 판교도 이미 가격이 비싼데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강남보다 상승력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왕 할 거는 판교 쪽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더 좋을 거다. 이유가 있으세요? 판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사실 강남도 많이 노후가 됐고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를 먹여 살릴 게 결국 IT랑 바이오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경제를 근간을 이뤘던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IT랑 이제 바이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그 중에서도 바이오보다는 IT 쪽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남이라는 원래 기반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이고 그런데 미래의 경제를 짊어질 것을 품고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은 중심은 이제 판교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완전 죽고 판교가 이런다는 게 아니라 판교의 성장세가 강남의 성장세보다 훨씬 많이 빠르게 쫓아온다 이런 얘기죠. 성장성 훨씬 더 크죠. 서판교와 동판교 차이가 엄청난데 서판교가 저평가된 건가요? 그것도 제가 책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평가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제대로 평가돼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서판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월판선 만들어진다. 그 월판선에 여기 그 서판교에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기게 되면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확 올랐어요, 서판교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동판교랑 비교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저평가된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판교입니다. 저는 알아도 못 들어갑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거의 뭐 서판교는 늘 느린데 괜찮나요?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판교요? 네, 서판교는 늘 느린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빨라요. 서판교도. 엄청 올랐다고 그래요, 다들. 아마 가지고 있는 분이 확실해요, 그런 분은. 근데 요 근래,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에 확 올랐죠. 서판교 확 올랐고 요 근래에 계속 이제 임대였던 것들이 분양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래가 막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도 또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참 안 오르다가 이제서나 겨우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긴 한데 뭐 이제부터는 뭐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동판교랑 같은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동판교가 당연히 위에 있고 서판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판교 아스팔트 냄새라도 맡고 싶네. 저도 그렇습니다. 판교 대장지구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판교의 영향력을 봐야 되는데요. 판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커진다 그러면 과거 이제 강남 영향력 같이 보면 되거든요. 강남만 좋아지지 않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강동구잖아요. 강동구는 원래 강남으로 안 쳐줬던 데인데 지금 강동구까지 강남으로 쳐주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가 기분 나빠? 송파구 뭐 거기, 이런 사람들이 예. 왜 얘네까지 강남으로 쳐주냐?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강동까지 그래도 쳐주는 분위기죠. 강남으로 쳐주는 그런 분위기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 판교면 판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판교의 이제 영향력이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뭐 대장, 고등 뭐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그런 데들은 워낙 이제 다 그 공공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민간 분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싼 가격에 다 당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내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에는 계속 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상승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당, 수지, 동탄.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굳이 얘기해서 하여간 남부 라인이 좋아요. 예, 북부 라인보다는 남부 라인. 지금 뭐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데가 굉장히 떴잖아요. 네. 떴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렇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라고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역시 남부 라인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세월을 놓고 보면은 성장세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이게 뒤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가 더 올랐고 여기가 덜 올랐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 한 10년 놓고 봤더니 역시 남부 쪽이 훨씬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남부 라인 쪽은 일단은 하여간 경부 라인 쪽, 예, 빨간 선. 예, 그쪽 라인 쪽은 일단 다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시적으로 부동산 대세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신랑은 경제 위기가 온다고 다 팔라고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 팔라는 것 자체가 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락에 베팅하는 거라니까요. 하락에 베팅은, 일반인은 그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망하잖아요. 초세 베팅한 거죠. 예, 인버스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그게 뭐 이번 주식시장에서 또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올해 초에 막 왕창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일반인들 어땠어요? 그 인버스 막 엄청 샀잖아요. 다 작살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락 낸다고 나서 다 판다는 건 완전 하락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짓이죠. 말씀드렸듯이 정 그런 걸 대비하고 싶으면 내가 하락에도 괜찮은 대상으로 바꿔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다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있겠다, 이건 아주 위험한 짓이죠. 만약에 정말로 한 3년 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며.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3년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단 3개월, 4개월만도 아무런 폭락이 안 하고 집값이 오른잖아요. 그러면 괴로워 죽어요. 예. 큰일 났다. 막 초조해 죽는 거죠. 이런 일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어 설령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말씀드렸듯이 사용 가치도 있고 이런데 뭐 크게 잘못될 일 없어요. 그 시간 지나면 다시 좋아지던데. 예, 그러니까는 다 팔아서 대비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그건 오히려 그건 진짜 도박 같은 베팅이에요. 팔라고 하는 거에 그 생각만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 조금 뭐 위기 온다고 해서 인버스 사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럼 돈 벌 것 같지만은 망한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주식도 그렇지만 그냥 상승에만 베팅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예, 쭉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대상에 사놓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야, 이거 보면서 이제는 이제 떨어질 때 된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분은 부동산을 팔고 그걸로 주식을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 계좌가 녹는 걸 한번 보셔야. 네,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어.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번 돈을 주식으로 옮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일부는 옮겨도 돼요. 일부는 뭐, 왜냐하면 부동산으로도 이제 사는데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가 또 엄청나니까, 네. 종부세를 그렇게 내느니 더 이상, 그러니까 종부세 그렇게 많이 내는 분들, 진짜 뭐 우리 회원분들도 갑자기 이제 막 몇 년 사이에 크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종부세를 1년에 3억씩 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시가 30억 넘잖아요. 그러면 개인도 6%예요. 예. 그러니까 3억씩 내요. 3억씩.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아니 3억이라는 돈이 무슨 웬만한 사람이 어떻게 내냐고요. 그러면은 팔아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팔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일부를 이제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다른 안전자산을 또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걸 해볼 만하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지만은 뭐 이제 많이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니까 이거 팔아서 이제 주식하겠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대표님은 네. 부동산 외에 네. 재테크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잘 얘기는 안 하는데요. 뭐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보통 또 이제 뭐 이렇게 책 쓰고 이런 사람들이 나 뭐해서 성공했다, 뭐 얼마 벌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고, 뭐 실제로도 뭐 이제 뭐 많이 성공했다가 또 망해봤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긴 해요. 대표님도 망해보신 적 있으세요?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죠, 쫄딱.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책에도 다 얘기하고 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많이 고생했죠. 그렇습니까? 네, 많이 고생했죠. 굉장히 큰 돈 날렸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래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없는 분들의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정말 제가 많이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보다 망한 사람 없어요. 최소한 저보다 망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망한 사람이 와도 제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보다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큰 돈을 날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을 좀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자산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조금 러프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 좀 정부에서 어쨌든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서 네. 사실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나 사면은 바로 이제 뭐 주목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의외로 저는 살지 못하고요. 그렇죠. 잘. 과거에 임대사업 제도가 있을 때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놓은 것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정도만 가지고 있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고 그냥 임대사업으로 있는 것이 거의 전부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리츠 정도의 이제 다른 주식은 안 하고 리츠 정도에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는 게 리츠인데요. 네. 부동산 책에다가 리츠가 딱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표님이 리츠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종부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막 3억씩 내가면서도 나 3억 내도 내년에 5억 올라갈 테니까 나 3억 낼 거야. 이런다는 건 좀 너무 무모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팔고 그럼 돈 남는데 그거 뭐 할 거냔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식을 하라고 했다가는 다 날려먹는 거니까 거의.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뭘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리츠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만 따온 거니까 좋은 점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의 안정성 그리고 부동산의 안정적인 수익성 주식의 유동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거 요 장점만 따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좀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안 오르는 게 아닌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요, 사실은. 그런데 주식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눈에는 잘 안 들어오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사면은 뭐 금방도 막 20%도 올라가고 뭐 100%도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뭐 사면은 뭐 1년 내내 뭐 5% 올랐나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확 오르고 이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 주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것 같고 부동산으로 하기엔 좀 불안한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좀 답답한 건데 그걸 거꾸로 보면 사실은 장점만 다 따온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권하고 싶죠. 제가 이제 미국 리츠만 권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있기는 하죠. 우리나라 리츠가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리츠는 일단 역사도 짧고 참 안타깝게도 일단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 역사랑 이제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좀 그런 걸 좀 돌다리 짚고 넘어가듯이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얘가 쭉 성공해 왔느냐, 뭐 잘 좋은 결과들을 내왔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리츠는 좀 늘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리츠 하느니 그냥 다른 주식 하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에요. 뭐 리츠라고 해서 하나 장점이 없어요. 뭐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변동성이 줄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갖고 있으면 그냥 돈을 버는 이런 거여야 되는데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갖고 있었더니 뭐 떨어져. 이러면 뭐하러 리츠를 해요. 그러면 주식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리츠가 그래 왔고 조금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거든요. 최소한 지금으로서. 근데 미국 리츠는 안 그래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도 또 많이 증명을 해왔고 그래서 미국 리츠는 물론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긴 해요. 20%를 떼려고 하면 또 그것도 속쓰리죠. 22%를 떼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안정적으로 돈만 벌게 해주면 20%는 어쨌든 돈 번 데서 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안 팔면 돼요. 안 팔고 계속 이제 불려나갔다가 충분히 됐을 때 팔면 되니까 미국 리츠를 권하고 싶어요. 건물주도 좋긴 한데 이 리츠로도 좀 분산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게 뭐 좋은 성적이 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조금 실제로는 현실은 약간 상가랑 비슷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누가 봐도 좋은 거는 누가 봐도 좋다고 보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비싸다는 게 그냥 액수가 비싼 게 아니라 타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냐면은 지금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상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꼬마 빌딩으로 해서 대출을 꺼내면은 3점 몇 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매가 대비 월세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2%, 1점 몇 프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좋은 거는 누구나 봐도 좋은 거. 그럼 내가 3% 이자 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계속 돈을
거기에다가 때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30억 가지고 사놓고서 거기서 또 매달 내가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 돈을 까먹는 거예요? 네, 계속 언젠가 얘가 좋아질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힘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수익률이 나오는 꼬마 빌딩을 산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성장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막 다 죽어나가잖아요. 막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데 그런 비슷한 꼴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뭐 조물주의 건물주 이런 거는 뭐 진짜 매스컴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막상 현실은 그런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사기가 힘들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성장성도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대출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도 괜찮을 만한 그런 꼬마 빌딩을 사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매우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대표님 사실 네. 돈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 꼬마 네. 빌딩 사고 싶어요 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면은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뭐 물건 중개를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뭐 그 조언은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오죠. 이제 중개업소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물건들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봐드리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뭐 안 좋고 이거는 뭐 이거 뭐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죠. 네, 그런 일들을 하죠. 꼬마 빌딩은 좀 괜찮긴 한데 현실적으로 좋은 빌딩을 사는 게 좋은 꼬마 빌딩을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예, 상가랑 똑같이 상가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위기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좋은 물건을 웬만큼 공부해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꼬마 빌딩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제가 여기서도 그냥 말로 어디가 좋아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가서 그냥 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제 꼬마 빌딩 그런 게 아니니까 개별적인 사안들을 다 체크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좀 쉽지가 않죠. 다가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해요, 사실은 다가구도. 근데 다가구는 좀 암만 해도 꼬마 빌딩보다는 낫죠. 그리고 다가구는 뭐 서울권 같은 데는 그래도 뭐 이제 월세 수익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구는 좀 그래도 꼬마 빌딩 사기보다는 조금 쉬워요. 쉬운데 다가구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관리가 좀 문제죠. 네, 관리가 생각보다 관리가 많이 피곤해요. 또 그것도. 그래서 막상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지쳐서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세입자 관리하기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또 지쳐서 많이 팔고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상담을 받아요. 뭐냐면 원룸 져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한 달에 뭐 월세 수익만 해도 뭐 800, 900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한 10억 들였는데 800, 900 나오면 괜찮잖아요. 막 그래서 막 좋다 막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막 팔아요. 그래서 왜 파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아, 관리하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형광등 하나 깨졌다고 갈아달라고 그러고 막 아주 이러기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지치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아니죠. 이제 다가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낡고 그러면 암만 해도 손 가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상가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죠. 암만 해도 주거 공간이 아니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아무래도 상가는 그렇죠. 고르기가 너무 어렵고 관리는 좀 쉽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뭐 이렇게 다 쉽게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감안을 하고 아파트 같은 건 좀 쉽지만은 뭐 지금 뭐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럴 대상할 수 있는 고르는 것도 어렵고 골랐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걸린다는 뭐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피해가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 또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한 3년, 4년, 5년 어떤 흐름을 좀 보일까요? 저는 일단은 2022년까지, 2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상승 가능성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23년부터는 아리까리예요. 그리고 사실 그 2023년을 전망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침 또 2022년이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변화가 오지 않겠냐. 그 여태까지 상승한 그 2022년까지 상승하면 7년 가는 거거든요. 7년 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모델이랑 되게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뭐 주기설도 있잖아요. 10년 주기설도 있고 15년 주기설도 있고 뭐 이런 상승 기간 뭐 이런 거랑도 거의 대부분 다 잘 맞거든요. 네. 제가 그냥 느끼는 것도 한 그렇게 되면 7년 상승하는 건데 그럼 거의 최장 기간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2022년까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게다가 마침 또 대선까지 겹쳐 있어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색깔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정책은 좀 변화를 줘야지 표를 얻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기대를 해봐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정도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변화가 오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건 조금 길게 2023년까지 안에는 한 번에 세계에 한번 위기 상황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면 근데 이제 그거를 대비하고 뭐 하락 배팅하라고 할 수는 절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하락이 오고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만에 극복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진 말는데 다만 한번 충격이 와서 굉장히 좀 혼란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2023년 안에 한 번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네. 이 월세화가 점점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도? 좀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로 하여간 전세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일대는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가 소유하는 사람. 아직도 50%라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전세라는 금액은 어쨌든 내가 날아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는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가 월세로 변하게 되면 그 돈이 날아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인식의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월세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다 전세 대출 받고 있으니까 이미 나라에다가 다 월세 내가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제 정부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월세화가 잘 안 되니까 월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잔뜩 해줘서 그래서 이제 월세화를 시켜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하여간 세입자와 주인의 이제 상호 이해관계가 결합돼 있어서 지금 같이 아직은 우리나라의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수도권일 때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보유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월세로 바꿔서 이걸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자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월세로 전환하려면 본인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돈이 있어도 뭘 쓸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주식할 수도 없고 이러느니 갭 투자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전세를 빼주고 이제 월세로 전환해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말리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세입자 허락받지 않으면 못하게. 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내 게 아니야. 다 허락받아야 돼. 다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북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사 가려면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나라에다 허락받아.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막 웃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야, 진짜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이랬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비슷한 상황. 뭐 하려면 다 허락받아야 돼요. 뭐 집 살려고 하면 허락받아야 되고 뭐 자금 다 허락받아야 되고 뭐 이제 월세 바꾸려고 그러면 세입자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임대사업자 그만두려고 그래도 세입자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다 허락받아야 돼. 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나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네. 이거는 우리 손으로 뽑은 거라 우리 탓이라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한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공부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례를 습득하는 게 부동산 실전이잖아요. 무슨 이론 싸가지고 뭐 부동산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실전인데 그 실전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쌓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짜리가 5억 됐다. 이거 5억 됐구나. 막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3억은 왜 그러고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나 뭐 하여간 그런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의 당부인데 뭐냐면은 그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류를 겪는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뭐 하여간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걸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거짓된 희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희망만 품고 그냥 희망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건 돈을 넣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조금 좀 검토하는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현혹하는 스타일이 많은데 기만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말은 좋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남한테 베풀어라 뭐 이런 얼마나 말이 좋아요. 근데 남한테 베푸는 게 뭐냐면 댓글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그래서 자기 카페만 막 좋아지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 이걸 막 베푸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갖다 또 막 열심히 따라해요. 그게 베푸는 일인 줄 알고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뭐 아니면 이런 이유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막 유치권 해결해서 막 어마어마한 부동산에 막 경매 막 유치권 막 엄청난 막 조폭이랑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뭐 또 막 무슨 뭐 자기는 뭐 무일푼에다가 뭐 하여간 뭐 애도 뭐 막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뭐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거를 저 사람들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따라했다가는 큰 피해를 낳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걸 조금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부동산은 솔직히 그런 걸 따라해도 큰 피해는 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주식 같은 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사람 따라했다가 굉장히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이 투자라는 건 다 돈 놓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공부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인들이 확률 높은 수준이라는 거 이런 게 뭔가라는 걸 좀 잘 보고서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참 공부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좀 있어야 저도 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저 너무 쉬우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대표님 강의 듣고 빨간 책 보고 할 때 뭔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뭐 이 정도면 나도 뭐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전세를 해버리지. 별거 아닌데? 이게 어깨 뽕 들어가 있다가 이게 하면 할수록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좀 가치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되는 데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점점 배울수록 겸손해지더라고요. 이 바닥이. 그렇죠. 또 맞아요. 또 막 규제가 막 나오고 변하잖아요. 계속 자꾸. 옛날에는 맞다고 했던 게 또 지금은 안 맞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막 변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웠죠. 부동산도 생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재밌네요. 그래요? 제가 스승과 제자로 만난 게 한 5년 전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터뷰와 인터뷰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또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